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 한동안 시름에 빠져 살다가 이제야 훌훌 털고 나온 40대 여자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만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너무나도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생각해도 가슴 아프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차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 시골 동네고 좁디 좁은 곳이라 소문이 빨리 도는 곳이거든요. 작은 마을의 특성상 읍내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을 안에도 필요한 가게는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생활권이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오래 대대손손 다들 얼굴을 보고 자란 사이라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끼리의 단합도 좋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서로 좋은 게 있으면 기쁨으로 나누고 아픈 게 있으면 슬픔으로 나누는 정감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을에 살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손이 진짜로 야무진 친구라서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거기다가 순이 씨 집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인 사이인지라 다른 집들보다 순이네 집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배로 많았습니다. 부모들끼리도 숨기는 거 없이 친한 사이니까 당연히 자식들끼리도 친해진 거였죠.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 남동생도 순이를 저보다 더 친누나처럼 따르고 지냈습니다. 제 말은 믿지 못해도 순이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이였으니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 상상이 가시죠? 순이네 아줌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고만고만해서 세탁을 맡길 일은 별로 없었는데 수선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다 해진 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유행이 지난 옷을 리폼해서 다른 옷처럼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줌마의 야무진 손을 순이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죠. 거기다가 순이네 아저씨는 동네 유일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변두리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농기구 장비부터 시작해서 마을 필수품인 트럭까지 기계라면 못 고치는 게 없다고 하실 정도로 손이 빠르고 정확한 정비사였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저희 집은 순이네에게는 항상 무상으로 개일 과절들을 나눠주곤 했죠.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난 우리 집인 만큼 농작물도 꽤 여러 종류를 재배했거든요. 어릴 때는 철마다 트럭을 타고 과일을 따러 다니는 게 재미있기도 했죠. 과일을 수확하는 철이면 순이도 순이네 아줌마 아저씨도 모두 우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는 마을과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물을 먹게 되니까 그 시골 마을이 얼마나 좁디 좁았는지 실감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마을을 떠나면서 순이에게 다른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니 순이는 그 마을에서 평생 살 거라고 했습니다. 대입에 실패하기도 했고 자기는 이 마을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다고 했어요. 아줌마의 세탁소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제 몫을 하고 지내다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마을에 정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이를 어린 마음에 비웃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옆에 있으니 우리 부모님이 적적하진 않겠다고 생각했죠.
내심 순이의 결정에 우리 부모님도 제가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마을에 남아서 과수원을 물려받았으면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남동생이 과수원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당연히 장남에게 물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땅을 단 한 번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동생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타지 생활은 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세련되고 현대 문물에 능한 친구들 사이에서 시골 촌뜨기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마을이 구석진 곳에 있다고 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을 땐 겁이 나더군요. 아무리 메뉴판을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학 생활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클럽에 가고 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재미는 없었고요. 제일 큰 것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 것이어서 전공하던 과목도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꿈도 없이 그저 이 대학에 붙었으니까 가야지 하고 온 순간의 선택은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자체는 졸업을 해야 했기에 저는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텨내고 동생에게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했던 동생이었기에 당연히 서울에 있는 학교에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뻐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언론 쪽으로 공부를 해서 자랑스러운 기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의 끈기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과수원을 물려받으라고 재촉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생이 기자가 되고 제가 대충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과수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누나도 없는 마당에 동생에게 대학도 가지 말고 하루빨리 과수원 일을 배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네 누나도 도망갔는데 당연히 둘째가 물려받아야 모양이라도 살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제가 띵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꿈도 확실하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적에 맞춰서 간 대학이기도 했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전공 과목 자체도 저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어서 적당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하던 찰나였거든요. 제 인생 모토가 대충인 사람이라 대충 졸업하고 대충 취직하고 대충 결혼해서 대충 살아야지 싶었는데 동생의 고민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거죠. 하지만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동생에게 딱 잘라서 내가 과수원을 물려받을게 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는 과수원이 짐처럼 남게 되었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동생에게 결심을 말했어요. 내가 과수원을 물려받을 테니까 넌 꼭 기자가 되어서 네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누나가 그 짐을 짊어지는 대신 자기도 꼭 누나를 돕겠다고요. 말이라도 고맙지 우리 동생이 언제 저렇게 철이 들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그 좁디 좁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 마을 입구에 딱 섰는데 뭔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업을 잇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제가 과수원을 물려받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라서 앞으로 부모님과 상의를 하긴 해야 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그냥 놀러 온 줄 알았던 딸이 짐을 싸들고 온 걸 보고 부모님께서 조금 놀란 듯 하셨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할 말이 있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혹시 아들이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하는 법이 있는 거 아니면 제가 물려받고 싶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과수원을 물려받겠다고 자식이 짐까지 싸들고 내려왔으니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면서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라고 이제 과수원 운영하는 법을 찬찬히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타지에 있던 짐들도 전부 부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과수원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과일만 따고 선별만 하고 포장만 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무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일일이 다 따지고 봐야 하고 외워야 하고 과일값 협상도 해야 하고 정말 할 일이 태산이라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지낸 와중에도 순이랑은 꾸준히 만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마을에 살던 젊은 또래 친구들은 죄다 타지로 떠나서 정착을 한 터라 저에게 남은 마을 친구는 오로지 순이밖에 없었습니다. 또 순이네 아저씨랑 우리 엄마랑 동창이라서 가족들끼리도 자주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순이뿐만 아니라 순이네 부모님과도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대학에 복학하고 나서도 방학이면 틈틈이 내려오는 동생도 합세해서 추억을 쌓았죠. 동생이 내려오는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배산임수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변두리 산의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정말 요양하기 딱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 마을에 살던 분들도 나이 먹어서 다시 내려오고 하기도 했어요. 강에서 수영도 하고 산에서 솔방울도 줍고 했었는데 요 강이 또 낚시터로 상당히 유명한 장소였거든요. 저는 과수원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낚시를 배워서 낚시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과일 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낚시 장인이라는 순이네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손맛을 한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아저씨의 말처럼 저도 낚시에 요령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낚싯지가 움직일 때까지 고요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그 시간이 정말 사색에 잠기기도 좋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순이네 아저씨는 항상 순이는 낚시 몇 번 가보더니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한다면서 저한테 딱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도 물론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와 다르게 술도 전혀 못 드시고 이런 취미도 없으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순이네 아저씨한테 술을 배웠다니까요. 아저씨랑 술 한 잔 걸치면서 낚시도 하고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순이네 아저씨와 취미생활을 도모하면서 풀었으니 대단히 친한 사이였죠. 동생이 오는 날이면 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는데 순이네 아저씨가 또 바비큐 장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이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진짜 신이 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순이네 아저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너무 잘 챙겨준다고요. 그러던 와중에 순이한테 선자리가 들어왔고 읍내에 사는 건실한 청년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이 주선한 선자리였는데 그 어르신이 평판이 별로 좋은 분은 아니라서 저희 가족도 꽤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발그레해진 뺨을 하고 돌아온 순이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평소 마을을 떠난 적 없던 순이가 아줌마 밑에서 세탁소 일 도우며 근근히 잡일하며 사는 게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시집이라도 멀쩡하고 건실한 남자 붙잡아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주위에서도 잘 만났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웬일로 그 괴팍한 노친네가 좋은 사람을 다 소개해줬냐고 잘 됐다고 한 소리씩 얹었어요. 상대방도 그렇고 순이도 그렇게 둘 다 첫눈에 뿅 간 건지 연애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한 거죠.
우리 집 와서 연애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첫눈에 반할 수 있지? 싶어서요. 저는 여태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첫사랑이라고 일컫는 그런 남자도 없었거든요. 혼자 짝사랑을 두어 번 해봤는데 상대가 저에게 관심 없는 걸 알자마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빠가 옆에 슬쩍 오더니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첫사랑이라는 게 무척 대단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억으로도 깊이 남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친구로도 남는 게 첫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첫사랑이랑 무슨 친구를 하나 싶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너네 엄마가 첫사랑이랑 친구하고 지내잖아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순이네 아저씨가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가 무슨 할리우드도 아니고 첫사랑이랑 같은 동네 살면서 허구한 날 자식들의 배우자까지 끼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나 싶었죠. 순이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지 무척 놀래더라고요. 아무튼 평생 마을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순이가 결혼을 하고 읍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30살의 이야기네요. 제 동생은 착실하게 신문사에 취직해서 인턴을 하고 있었고 저는 과수원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게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웃음꽃이 피어있던 순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슬쩍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순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구정이 되어서 순이가 친정집을 찾아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오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슬쩍 남편은 어디 가고 순이 너만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일이 바빠서 같이 못 왔다고 하는데 표정이 좀 울상이더라고요. 표정이 영 안 좋으니까 친구로서 걱정도 되고 왜 그렇게 안색이 별로냐고 물어봤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권태기가 찾아온 거야?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 임신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순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라고 임신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돼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는 듯 했어요. 참 대한민국의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들이란 위로는 해야겠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냥 말로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에 영향을 끼친다더라.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면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순이에게서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순이네 부모님도 얼마나 신나하던지 막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딸 보러 읍내에 가더라고요. 몇 주가 흐르고 안정기가 찾아온 것 같다고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주까지 과수원 수학철이라 제가 무척이나 바빠서 순이를 보러 읍내에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이참에 아기 옷이나 한 벌 사서 순이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싶었죠. 이왕이면 서프라이즈로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순이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이네 아저씨한테 순이네 읍내 집을 물어보고는 때마침 내려온 남동생과 함께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딸을 가졌다고 했으니 분홍색 네이도 사고 아가들이 쓰는 용품들도 사서 순이네 집 벨을 눌렀습니다. 분명 벨을 누르기 전에 안에서 사람 기척도 느껴졌고 순이 목소리도 흐릿하게 들린 것 같은데 벨을 누르자마자 조용해지는 거예요. 못 들었나 싶어서 현관문을 쿵쿵 두들기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벨을 2번 더 누르고 아무도 없어요? 순이야! 하고 부르는데 누가 누구세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순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꼬락서니가 영 이상한 겁니다. 술 냄새도 잔뜩 나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길래 나 순이 친구라고 순이 집에 있죠? 하는데 집에 순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제가 순이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뻔히 들었는데 순이 없다고 문을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까 수상하잖아요. 마누라가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이 새끼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현관 앞 신발장에 순이가 맨날 신는 신발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순이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남동생이 뭔가 이상한 낌새라도 느낀 건지 그렇게 예의가 없는 자식은 아닌데 순이 남편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황한 순이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남동생을 끌어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순이 남편한테 순이가 근처에 나간 거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우리가 선물도 사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 동생 서울 가야 하니까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 남편이 짜증을 확 내는데 집에 들어간 동생이 갑자기 막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순이 남편이 놀래서 뭐 하는 거야? 나가! 하는데 남동생이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막 벌컥벌컥 열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도 따라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살펴봤죠. 집이 큰 집도 아닌데 물건이 어찌나 너부러져 있는지 발에 막 채이더라고요. 순이 성격이 청소를 안 할 아이도 아닌데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동생이 문 열어봐. 순이 누나 거기 있지? 이러는데 방문 하나가 잠겨 있는지 손잡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문 열어봐. 정순이 거기 있지? 이러는데 순이 남편이 너 뭐야? 뭐 하는 새끼야? 경찰 부를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스쳐서 제가 순이가 있을 법한 방문에 대고 소리를 쳤어요. 순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나와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순간 순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랑 남동생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순이가 코피를 줄줄 쏟아내는 채로 머리까지 잔뜩 헝클어진 상태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순이야 하고 순이에게 달려갔는데 순간 남동생이 순이 남편 멱살을 떡하니 잡더라고요. 우리 남동생이 키도 크고 덩치도 꽤 좋았거든요. 키도 작고 몸집도 호리호리한 순이 남편은 우리 동생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캑거리면서 이거 놔 하는데 남동생이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너 소문 안 좋은 걸 내가 나중에 듣는 바람에 결혼을 말리지 못한 게 천추한이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남동생이 네가 우리 순이 누나 때렸냐면서 주먹을 쥐는데 진짜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서 남동생을 말렸습니다. 동생이 증거가 중요하니까 순이 누나 사진을 찍어두래서 미안했지만 순이의 초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순이 보고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절대 못 간다면서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뵙냐고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순이 누나 여기 있다가 저놈한테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부모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순이도 결국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의 꼬락서니를 본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진 사람처럼 목덜미를 잡으셨습니다. 그 논팽이 새끼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다면서 어떻게 임신한 마누라를 이 꼴로 만드냐고 했어요. 결국 우리 부모님이 순이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한달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와 순이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에게 순이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 같은 순이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걸. 순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순이네 아줌마가 순이 다친 데를 살핀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알게 된 거죠. 생각보다 상처가 너무 많고 온몸이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의 그런 행패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놈을 사위라고 예뻐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대로 순이네 아줌마가 쓰러지시고 말았던 거죠. 그래도 정신은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순이가 며칠 뒤 유산까지 하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까지 놓아버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혈압이 한 번에 올라서 쓰러진 거라고 하면서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다더군요. 한마디로 순이네 아줌마가 깨어날 의지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약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순이네 아줌마가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까 순이도 순이네 아저씨도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또 수학을 마친 과일을 선별해서 경매에 내놔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라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아빠도 저와 같이 과일 선별하고 경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엄마가 순이네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네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직접 순이네의 반찬을 챙겨서 가져다 주고 하셨어요. 순이는 순이네 아줌마 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정비소 일을 언제까지고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셔야 했거든요. 거기다가 하루 입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서 일을 해야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만 후딱 전해주고 오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방문 횟수가 늘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빠가 뭘 그렇게 열심히 챙기냐고 첫사랑은 이길 수 없는 거냐며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한 동네에서 평생을 보고 자란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만 주고 오던 게 어느 날부터는 청소도 해주고 살림도 봐주시더라고요. 남자 혼자 살아본 적 없는 티를 팍팍 낸다고 저러다가 홀압이 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는 우리 집에 있는 시간보다 순이네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순이 남편이 순이를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게 된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 폐악질을 하다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 순이가 급하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순이네 아저씨는 정비를 하느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순이네 아줌마 병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몇 시간만 돌보면 되는 거라 간병인을 하루치 급하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빠가 엄마 보고 좀 다녀오라고 했죠. 이웃 간의 정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아냐고 누누이 말했던 우리 엄마가 순이네 아줌마 병실에 가라고 했더니 버럭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원래 순이 엄마랑은 친하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경매 준비로 잠잘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거기다가 순이네 집에 그렇게 허구한 날 가놓고는 순이네 아줌마랑 안 친하다는 건 뭔지. 아무튼 순이가 금방 병실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면도 못 세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국 순이네 아줌마는 영영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아빠도 그간 나눈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순이네 아저씨도 같이 엉엉 울면서 두 분이 세상 떠나가라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걸 상당히 꼬락선이 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는 게 고가웠는지 갈 사람 간 걸 가지고 되게 운다고 핀잔 섞인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순간 우리 엄마가 무슨 사이코패스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조용히 말해서 저 말 슬쩍 듣긴 했는데 죽은 사람 영정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순이네 아저씨랑 아빠랑 술에 취해서 바닥에서 자고 있으니까 담요는 또 덮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갱년기라 예민한가 싶었죠. 제가 보기엔 순이 아줌마랑도 꽤 친해 보였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요.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엄마는 대놓고 순이네 아저씨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마더 테레사라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허락한 일이고 자주 챙겨야 덜 외롭지 않겠냐고 하신 터라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보기 좀 무섭더라고요. 혹여라도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이웃으로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저도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순이도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의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네 아줌마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순이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순이네 아저씨를 챙길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발길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주러 가더라고요. 순이도 손재주가 워낙 좋은 아이라 반찬 같은 걸 다 할 줄 알 텐데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챙기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내려오면 순이네 집에서 바비큐를 하고 잔치도 열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정식 기자가 되어서 진짜 몇 개월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하는데도 꼭 순이네랑 같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직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설마 순이랑 동생을 이어주려고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젊은 남녀니까 충분히 정분이 생기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순이가 이혼하기 전에 찾아갔을 때 동생이 예민하게 행동한 부분도 있었고요. 순간 나만 모르게 가족들끼리 이미 다 행동에 옮기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 걱정과 달리 엄마가 동생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절대 순이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유산도 했고 이혼도 했는데 죽어도 저런 며느리 못 본다고요. 동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만나는 여자친구 있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엄마가 너무 오버를 하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순이네 아저씨는 그리 챙기면서 순이한테는 왜 그러나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즈음부터 해서 엄마가 자꾸 과수한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읍내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모임이 있다면서 나가 놀고 친척들 만난다고 다른 지방에 놀러 간다 그러고요. 우리 엄마가 살면서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이네 아줌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물든 것 같다고요.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고 하는데 아빠의 표정이 참으로 씁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엄마와 평생 산 건 아빠니까 제가 가타부타 말을 얻는 게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같은 회사에서 재직 중인 여자를 데리고 마을을 왔어요. 그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운은 띄어났던 터라 드디어 우리 남동생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죠. 집에 인사를 시키는데 옳게 될 사람이 너무 참하고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쯤 거래처 직원인 남자와 썸을 타고 있던 시기였어요. 우리 아빠는 저에게 넌지시 남동생이 널 제치고 먼저 장가를 들어도 괜찮겠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죠. 남동생이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서울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결혼하고 1년 뒤에 만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거래처 직원이었지만 과수원 일도 빠삭하고 사람이 건실하고 괜찮더라고요. 나중을 생각하면 과수원을 같이 운영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 같아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과수원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저의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고 주었는데 저는 일찍부터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빠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원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고 아무한테 명의를 넘긴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한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뭐 아빠의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랑 남편이 서울에 있는 거래처에 볼 일이 생겨서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고 출발한 터라 동생도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동생한테도 연락을 해두었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동생네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엄마한테 막 황급히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엄마가 얼이 완전히 나간 건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 당장 내려와 하더라고요. 놀래서 남동생네 부부랑 정신없이 차를 타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왔죠. 엄마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고 옆에서 순이네 아저씨가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우리를 보고는 왔어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오늘 자식들도 없고 적적한 와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순이네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대요. 간 김에 엄마가 순이한테 부탁한 세탁물도 받아오라고 해서 아빠가 트럭을 끌고 나갔는데 오던 도중에 논두렁길에서 사고가 났대요. 아직 현장을 감식하고 있는 중인데 바퀴가 논두렁길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그만 아버지께서 전복된 차량에 흉곽이 심하게 눌렸고 숨을 쉬지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논두렁길 저도 잘 알고 있고 남편도 잘 알고 제 동생도 잘 아는 길이거든요. 결코 좁지 않은 길이고 트럭 한 대쯤은 널찍하게 지나가고도 남는 길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아빠가 한평생을 그 길에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빠는 술을 잘 드시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리도 없는데 그 길에서 바퀴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하게 차량에 깔려서 그렇게 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경찰 측에서 운전 미숙으로 난 사고 같다고 하는데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그 길을 자주 다녔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뭔가 이상하니까 부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부검하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올케 말에 동의하면서 부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남동생도 미심쩍다며 부검하자고 했고요. 올케가 차량 조사는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현장 조사만 했다고 우물쭈물 이야기하길래 기자 명함을 떡하니 건네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한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날 줄 알고 그런 짓까지 하냐고 했지만 올케가 딱 잘라서 차량 조사까지 부탁드린다고 했죠. 엄마가 계속 딴죽을 거는데 제가 아빠가 억울하게 가셨으면 조사를 해야지 하고 소리를 쳤어요. 순이네 아저씨도 소문 이상하게 날 수 있다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수사가 시작되고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측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만취 수준이라는 건데 그 상태에서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다가 차량 수사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라이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진 거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조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행을 했어도 멈추질 않으니까 핸들을 이리저리 틀었을 테고 거기다가 음주 상태였으니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순이네 아저씨가 미친 듯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붙잡고 물어봤더니 둘 다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는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둘 다 서로 술을 먹은 걸 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자 대면을 했고 서로에게 떠밀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서 앞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술은 네가 먹여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브레이크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둘이 머리채 쥐어잡고 싸우는데 우리 부부 남동생네 부부 할 거 없이 기함을 토했죠. 결국 경찰이 개입을 했고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네 아줌마가 사고로 입원을 한 이후로 순이네 아저씨를 챙겨주다가 둘이 결국 눈이 맞았던 거였어요. 몇 년을 남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순이네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순이가 돌아오게 되니까 두 분이 마음 놓고 만날 공간이 사라진 거죠. 거기다가 엄마한테는 아빠까지 있었으니
순이네 아저씨는 너도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자 난리를 쳤고요. 엄마는 동네 이목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랑 사는 게 더 이상은 지겨웠던 거였어요. 가수원까지 욕심이 났던 엄마는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이 넘어오니까 그걸 노린 거죠. 아빠한테 술을 먹인 건 엄마였고 아빠의 차를 고장낸 건 순이네 아저씨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엄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과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미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과수원은 내 거지? 그래, 내 거야. 배우자 거잖아. 맞지? 꿈깨. 그거 아빠가 나 결혼할 때 내 명의로 다 증여해줬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더니 아빠는 알았나 보다.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엄마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순이네 아저씨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유치장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결국 둘 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범임이 인정되어 엄마는 징역 35년, 아저씨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이는 그대로 잠적을 했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집이 지긋지긋해서 처분을 하고 읍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과수원은 운영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려했던 대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싹 돌았지만 다들 저를 불쌍하게나 생각하지 손가락질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의지하며 여전히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도 저도 아직까지 엄마의 면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독한 첫사랑이 뭔지 사람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제 결심이 평생 가길 기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